설정대학 말년, 김춘보는 아침 일찍 이판서댁 소술대문 앞에 서서 이댁 교전비가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러기를 날수로 따지자면 한 달하고도 열흘이나 넘었다. 조금 있자니 과연 이 집 소술대문이 열리며 나이 18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계집종 하나가 쓰레기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쏟고 있었다. 춘보는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우르르 그 계집의 곁으로 가서 예, 내 성명은 김춘보다. 응? 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그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골목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계집애는 김춘보를 보고 별달리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이때면 어떤 우스꽝스러운 사내가 따라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거니 하고 하나의 일과로 당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계집아이는 김춘보라는 말을 들어왔으므로 먼 발치서 그 사내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보여도 옳지, 저 사람이 김춘보다 하게끔 그 사내의 얼굴과 성명이 뚜렷하게 기억되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내력은 이러했다. 아래 다방골에 사는 김춘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우연히 가운데 다방골의 이판서댁 앞을 지나다가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대문 앞에 나온 교전비인 옥서미를 보았는데 어쩐지 유달리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떨어지기 싫도록 연년분망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비록 천한 계집종일망정 장안에서 명성이 쩡쩡 울리는 이조 판서댁의 하인 계집애이므로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옳다. 그에게 내 이름을 귀에 익도록 알려주어서 무슨 연분이 닿으면 사랑을 이뤄보리라 하는 전술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춘보는 때를 맞추어 자기의 이름을 일러주고 가는 길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옥서미가 김춘보에게 정을 보일 리는 만무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때 옥서미가 창간에서 일을 하고 있노라니까 벼랑간의 안방 서쪽 영창이 좌르르 열리고서 옥삼아, 걔 있느냐? 냉큼 이리 오너라. 하는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구나 그 목소리는 보통 때와는 달리 몹시 날카롭고 도끼가 서렸다. 예. 하고 옥서미가 물기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닦으면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 인연, 걔 안 꺼라. 죽일련. 하면서 마님은 살기가 자욱한 눈초리로 옥서미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것이다. 웬일일까? 내가 무슨 잘못이나 저질렀나? 하고 옥섬은 조심성스럽게 온목에 살며시 앉았다. 물론 고개도 소곳하게 내려 숙였다. 내 요년, 능지처참을 하려 같으니 어린 년이 너 요년, 아기가 가지고 놀던 금두꺼비를 어쩌느냐 말이다. 요년아, 그 금두꺼비를 어느 놈을 갖다 주었어? 바른들에 대라. 당장에 죽인다 요년. 마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옥섬에게로 다가오며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쇳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금두꺼비가 어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을 했지만 참으로 그런 말은 청천의 병력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미는 격이었다. 금두꺼비의 내력은 이러했다. 이 집이 이조 판서댁이므로 전국의 군수는 모두 이댁대감이 내고 드리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산 사람 박재봉이 군수를 한번 해볼 심산으로 작년 가을에 운산에서 캔 사금 8량으로 금두꺼비를 만들어서 이 집 대감께 선사를 한 것인데 사실은 뇌물로 바친 것이었다. 그 형상이 매우 탐스럽다 해서 이제 겨우 돌잡이인 이 집 대감의 장손 장난감으로 아내에 들여보낸 것인데 그동안 몇 달 잘 가지고 놀았는데 이날 낮에 옥서미가 아기를 보아주던 사이에 그 금두꺼비가 없어졌다고 하여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그러자 남녀 종들은 도둑의 누명을 옥서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좀 자세히 말하자면 옥서미의 나이가 벌써 17세이고 몸맵시로 보던지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필시 그녀가 그 값나가는 금두꺼비를 어떤 정든 놈에게 뒤로 빼어 돌렸으리라는 터무니없는 추측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이댁 마님이 친히 신문을 게시한 것이다. 남자의 대범한 성질과는 달라 몹시 잘고 끈적끈적한 여자의 성질. 더구나 악독하고 매섭고 인정 없는 이댁 마님의 독특한 성격이고 보니 옥섬에 대한 고문이 쉽사리 끝날 리가 만무했다. 그래서 이날 밤새도록 먹이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으며 마님은 꼬집고 때리고 갖은 악형을 다했다. 요년아,
그래, 그 금두꺼비를 어느 놈을 주었냐? 바로 대라. 어서 바로 그놈의 이름을 대란 말이다. 어서 대지 못하느냐?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한 말을 되풀이하며 악형을 계속하는 것이다. 옥섬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악형을 견디었다. 그러나 연약한 어린 여자의 몸이 어찌 끝내 참을 수가 있으랴. 먼동이 훤하게 틀 무렵 옥섬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 마님, 김춘보를 주었어요. 뭐? 김춘보? 그래, 그놈이 어디 사니? 사는 데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란 말이냐? 어서 대라, 요년! 하면서 또 사정없이 옥섬이의 넓적다리를 죽어라 하고 꼬집는 것이다. 예, 마님. 그 남자는 조금 있으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을 거예요. 옥섬은 더 말할 기운조차 없어서 말끝을 맺지 못하고 그만 기절을 하였다. 날이 밝자 옥섬이가 소술대문을 나올 때를 앞질러서 김춘보는 아무 잡념도 없이 오직 옥섬이에게 자기의 이름을 또 한 번 일러줘야겠다는 기쁨을 지니고 이판서댁 문 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대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판서댁 종놈 2명이 나오더니 다짜고짜로 김춘보를 붙들고서 이 자식이 바로 김춘보라지? 하고 그만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큰사랑 앞마당에 꿇어앉히고서 마님, 김춘보란 놈을 잡아대령 했습니다. 하는 것이다. 그러자 영창이 열리며 너 이놈, 우리 집 종년말이 우리 집 금두꺼비를 너에게 줬다는데 당장에 그 금두꺼비를 가져오든지 그 금두꺼비 값을 내 앞에 바치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의금부에 가두어서 물고를 내겠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청천의 벼락을 맞는 듯이 어리둥절했다. 춘보는 그러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상도 하다. 이 집 종계지배가 무슨 까닭으로 금두꺼비를 나에게 주었다고 했을까? 그러나 꼼짝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미루고 주인 마님의 요구대로 응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는 이런 처지에선 이론도 변명도 하등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김춘보는 머리를 굽실거리며 입을 열었다.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본부대로 하옵지요. 금두꺼비 값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 금두꺼비의 무게가 20넉량이니 그 근량값만 바치면 되느니라. 하고 주인 마님은 영창문을 닫는 것이다. 집안 하인들까지도 금두꺼비의 근량이 8량인 것을 다 알고 있었건만 마님은 거기에다 놀랍게도 3배를 부른 것이다. 김춘보는 오막살이도 팔고 시골에 있는 땅까지 헐값으로 방매해서 가까스로 금두꺼비 값을 치렀다. 이 꼴이 된 김춘보는 자기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고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유람을 떠나 충청 경상도를 거쳐 관동 팔경을 더듬어 통천 초석정을 찾아가 고조라는 곳에서 어느 여간에 서사로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은 어김없이 또다시 장안을 찾아왔다. 다방골 이판서의 집에서도 봄청소를 하게 되어 하인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온 집안을 깨끗이 치우는 중에 안팎 운몽에 놓인 의거리를 드러내고 보니 먼지가 쌓인 장틈새에 금두꺼비가 끼어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날 청소에는 옥섬이도 끼어 있었던 것이다. 마님, 금두꺼비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한 계집 하인이 들고 나와서 소리를 쳤다. 여러 하인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마님이 그 금두꺼비를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김춘보를 주었다던 그 금두꺼비였다. 참 옛말이 옳다. 한양의 때는 못 벗어도 도둑의 때는 벗는다더니 억울한 옥섬이의 때가 이제는 벗게 되었구나. 한 늙은 계집종은 이렇게 말하며 옥섬이를 위로하였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아무리 토색의 왕인 이 집 대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춘보를 찾을 도리가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김춘보에게 억지로 빼앗다시피 한 돈을 옥섬에게 송량의 사례금이라 하여 주고서 그날로 종을 면하게 하고 자유로이 나가 살게 하였다. 옥섬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패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김춘보의 신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옥섬은 내가 죽기 전에 김춘보 서방님을 만나고 말리라. 그래서 꼭 신세를 갚으리라. 는 결심을 하고 그는 그날부터 종로 북쪽 행랑디에 집을 사서
술청을 내고 매일같이 오는 손님 중에서 김춘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술청을 낸 뜻은 사람을 찾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옥섬이 자신이 술청에 나가서 앉을 필요가 없었고 또한 큰 이익을 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데 술집이 좋더라는 소문만 내기 위함으로 첫째, 좋은 술을 쓰고 둘째, 진진한 안주를 값싸게 팔고 보니 손님은 매일같이 늘었다. 옥섬은 방 안에 앉아서 조그마한 문구멍으로 팔뚝을 내밀어서 술잔에 술을 따라주고 하니 손님들은 이 술집을 팔뚝집이라고 부르며 널리 광고를 하게 되었다. 이해 여름도 지나가고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늦가을이 동해안 고조에도 찾아왔다.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훨씬 넘었고 절기도 또한 애상의 가을이 되고 보니 고조에 있는 김춘보는 서울이 몹시 그리웠다. 김춘보가 어느 날 서울서 왔다는 손님에게 서울 소식을 물으니 최근의 서울 소식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는 철종대왕이 승하한 후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드님인 아기대왕이 새로 등극하셔서 천하가 태평하며 만백성이 기뻐한다는 것이오. 둘째는 종로 행랑 뒷골목에 팔뚝집이라는 술집이 새로 났는데 술맛 좋고 안주가 싸고 맛있어서 장안 술꾼이 모두 그 집으로 모여든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무엇보다도 팔뚝집 술맛을 보고 싶어서 하루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이튿날로 서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옥섬이 술집을 낸 지도 벌써 8달이 다 되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김춘보 서방님은 보이질 않았다. 종로로 들어닥친 김춘보는 어느 사람에게 물어서 팔뚝집으로 썩 들어섰다. 아이고, 이제는 제법 춥군. 여보, 술 한잔 주시오. 우선 맛 좀 봅시다. 하고 술청 앞에 나타났다. 옥섬은 목소리가 귀에 익은지라 얼른 창틈으로 내어다보았다. 아, 생시인가 꿈인가. 기다리고 그리던 김춘보가 나타난 것이다. 얘들아, 다 어디 갔느냐? 지금 들어오신 손님을 이 방으로 모시고 대문을 닫아라. 하고 외친 옥섬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김춘보를 반기었다. 뜻밖의 이 광경을 당한 춘보는 한참 어리둥절하였으나 여인이 옥섬이임을 알아차린 그는 말없이 옥섬이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김춘보는 다시 처자를 불러다가 살림을 차리고 옥섬을 소실로 삼아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 물론 팔뚝집은 그 뒤로 자취가 없어졌다. 진실한 사랑의 실체는 믿음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김춘보의 넓고 큰 사랑이 옥섬이의 불행과 겹쳐져 행복한 결말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둘의 행복한 나날을 응원합니다.